아까 그 드렸던 시를 좀 보면서 얘기를 해볼까요? 시 아까 카톡으로 다 보내드렸죠. 아, 종이 아끼려고 제가 인쇄를 안 했어요. 뭐 돈을 아낀다는 차원보다 나무를 아낀다는 차원으로 앞으로는 웬만한 거는 뭐 이쪽으로 좀 늘려드리는 걸로 하려고. 그 첫 번째 시는 아마 뭐 학창 시절 때 배웠던 그런 시죠. 아니, 이전에는 안 실려 있긴 했어요. 그게 이제 시기마다 조금씩 다른데 요즘 애들은 거의 다 배워요. 요즘 애들은 배우는데 예전에는 이 시가 실려 있지는 않았어요. 근데 이 시를 맨 첫 번째 시를 아느냐 모르느냐에 따라서 이제 연식이 나뉘는 거예요. 어떻게 학창 시절에 배웠어요? 그러면 이제 구시대 인물이거든요. 근데 그 시조는 어떻습니까? 연인을 생각하는 마음이 열렬한 마음. 그렇죠. 그 이제 그 이화우라는 게 이화가 이제 백꽃이잖아요. 예, 말 너무 좋아요. 이화여대 할 때 그 이화예요. 이화고. 근데 이제 백꽃이 이화우 훗날일지 울며 잡고 이별한 님이잖아요. 그러니까 백꽃이 떨어질 때 울며 잡고 이별한 님이야. 근데 추풍 낙엽에 저도 날 생각난 거야. 그럼 추풍 낙엽이니까 이제 가을이 된 거잖아요. 그 백꽃이 떨어질 때는 언제겠어요? 뭐 보통 봄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봄에 님과 헤어졌고 지금 이제 가을이 된 거죠. 추풍 낙엽에 저도 날 생각난 거. 이 말 속에는 뭐예요? 나는 아직도 너를 잊지 못하고 있다 이런 얘기잖아요. 자, 그 다음에 천리의 외로운 꿈만 오락가락 큰 몸에 그랬어요. 천리라는 거는 우리가 이제 이 시에서 특히 이제 고전 시가에 보면은 천리, 뭐 만리 이런 개념들이 많이 등장을 하는데 이거는 우리가 물리적 거리로 보면 안 돼요. 심리적 거리로 보는 게 더 이제 맞는 건데 그 당시 요즘 천리는 멀지는 않아요. 차가 있으니까 뭐 천리래 봐야 400km잖아. 그럼 뭐 서울에서 부산 정도. 근데 그 당시 그 정도 거리라는 거는 너무 아득한 거리죠. 며칠 만에 갈 수 있는 거리가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만큼 님과 떨어져 있는 시간의 거리, 또 물리적 거리 이런 것들이 다 합쳐진 그걸 심리적 거리라고 봐야 되는데 그만큼 이제 너무 만나지 못하는 그 안쓰러움이 너무 크다라는 그런 표현이 아마 천리라는 데 지적되어 있을 거예요. 그 천리의 외로운 꿈만 그래서 오락가락한다 이런 표현을 썼어요. 이게 이제 부안기생 매창인데 이 사람은 이제 계량이라고도 그래요. 계량. 어떤 책에 보면 계량으로도 나오고 어떤 데서는 매창으로도 나오고 성은 이씨예요. 이씨. 그래서 원래 이름도 있지만은 이제 이게 김영이기 때문에 아버지가 부안의 아전이에요. 아전. 그러니까 뭐 이방, 호방, 평방 뭐 이게 사또 밑에서 일봐주는 중인 계급들 있잖아요. 아버지가 이제 아전이고 엄마가 관기였어요. 근데 알다시피 이제 뭐 관기들은 세습이 되잖아요. 세습이 되기 때문에 엄마가 관기였기 때문에 자신도 자연스럽게 관기가 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근데 어려서부터 되게 똑똑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글 공부를 시켰나 봐요. 글 공부를 시켰고 보면 매창은 한시도 잘 썼고 시조도 잘 썼고 그래서 지금 아마 그 생물연대를 유일하게 알 수 있는 기생일 거예요. 생물이라는 건 태어나고 죽고 옛날에는 양반들만 족보가 있지 평민들도 족보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평민들이나 더군다나 천민이잖아요. 천민들은 그럼 언제 태어났다 언제 죽었다 이런 기록이 있지 않아요. 근데 이 양반은 있어요. 왜 있냐면 부안이라는 데가 뭐 여러분들 가보셨겠지만
부안은 여기서 뭐 멀지는 않잖아요. 부안들은 좀 다녀보셨어요? 부안도 안 가지? 도대체 뭘 앞서는 거예요? 그 변산반도 체육관이 너무 유명하다는 내소사 이런데 부안에 좋은 데 진짜 많아요. 제가 이쪽으로 이사 온 지가 저도 서울에서 오래 살다가 이쪽으로 이사 온 지 20년 좀 넘었는데 벌써 변산반도 부안 쪽 10번도 더 간 것 같은데 어떤 애는 뭐 한 해에 또 두세 번도 가고 막 좋아요 그게. 한번 가보세요. 그 부안이 뭐 그렇게 큰 도시는 아니에요. 큰 도시는 아닌데 그게 부안 출신이 그래서 뭐 유명한 사람도 그렇게 많은 동네는 아니에요. 가장 유명한 사람 중에 한 분이 이제 신석정이라는 시인이 있어요. 신석정 시인 아시나요 또? 뭐 어머니 그 먼 나라를 아십니까? 뭐 그런 시들. 뭐 아직은 촛불을 켤 때가 아닙니다. 이런 시도 있고. 그 되게 일제 강점기 때 시인인데 그분도 아주 지조가 높았던 시인이에요. 그래서 대쪽 같은 선비 기질을 가졌던 그런 시인. 죽는 날까지. 그러니까 일제 강점기 내내 창씨 개명을 안 했던. 되게 지조 있는 분이죠. 좋은 시들도 많아요. 자, 어쨌든 뭐 그 신석정 시인이 그 부안 출신이고, 뭐 그렇게 뛰어난 인물이 많이 나온 고장은 아니에요. 근데 그 부안을 제일 대표하는 인물은 아마 고장입니다. 지금 가면 매창공원도 있어요. 따로 원래는 이제 옛날에 이런 청민들이었기 때문에 죽으면 공동묘지에 이제 몇 년 전에 거기를 싹다 이제 다시 정비를 하면서 매창의 무덤만 남겨놓고 다른 무덤들을 싹 다 이제 정비해서 이제 없어졌어요. 그리고 거기를 공원으로 만들었어요. 매창 이름도 매창공원이에요. 그 가면 매창공원 볼 수 있어요. 그럼 부안 군에 있기 때문에 부안 신석정 그분 문학관도 그 부안 매창공원이랑 그렇게 멀지 않아요. 3-4km 정도밖에 떨어지지 않아요. 그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부안에 혹시 가시게 된다면 먹방만 하지 마시고 그런 데한 번씩 들려가지고 그죠? 그 사람들의 이야기도 좀 들어도 좋을 것 같아요. 그 문화관도 있어가지고 해설사들이 또 해설도 해주기도 하고 그래요. 자, 근데 이 매창은 이번이 이제 10대 때 결국 뭐 다 옛날에는 10대 때 기생으로 발을 놓잖아요. 지난번에 왜 우리가 홍랑 얘기할 때도 홍랑과 유희경이 그때 처음 만났을 때 유희경이 유희경이 아니라 최경창이 34살, 홍랑이 16살 그때 얘기했었잖아요. 그죠?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이 시는 누구를 그리워하면서 쓴 시겠어요? 제가 왜 사람을 둘이 보여줬겠어요? 당연히 그 사람이겠죠. 그럼 그 대상은 유희경이죠. 근데 유희경은 지금 그 1545년생이에요. 그리고 매창은 73년생이에요. 그러면 벌써 나이 차가 어때요? 28년 차이 나죠. 그래서 28살 차이. 그리고 매창을 처음 만났을 때가 아마 1590년 정도? 그 무렵일 거예요. 임진왜란 일어나기 전에 일어나죠. 그럼 여기는 아직 20도 안 된 나이죠. 여기는 이게 40대 아저씨고. 그게 오늘날의 관점에서 본다면 참 즐거운 얘기인데, 제가 항상 얘기했지만 문학을 볼 때는 그 시절로 우리가 가야 되는 거예요. 그 시절에는 뭐 이게 이런 일들이 너무 많았었기 때문에 이게 뭐 딱히 흠이 될 그런 이야기는 아닌 거예요. 그 시절. 유희경은
그 천민 시인이거든요. 천민이지만 글을 굉장히 잘 썼어요. 아마 이분도 아까 뭐 우리가 그 이달 같은 분처럼 아마 아버지가 높은 벼슬 가치였고 엄마가 기생이었고 아마 그러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래서 이의경 이 사람도 이제 천민이지만 시를 잘 썼어요. 그래서 그 박순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박순은 훗날 그 영정까지도 지내요. 그 박순이 이달한테 당시를 주면서 당시를 공부해 보라고 권했던 사람이기도 해요. 근데 이 박순이 그 유의경을 또 알아본 거예요. 그 박순 사람도 참 괜찮았던 분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아까 이달도 그렇고 유의경도 그렇고 다 천민들이잖아, 옳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지만 그들의 능력을 가벼이 본 게 아니죠. 그러니까 그들이 관리가 될 수는 없었기 때문에 뭐 관리가 되라 밀어줄 수는 없지만 그래도 니네들이 시를 곧잘 쓰니까 그 글을 좀 가르쳐 줬던 것 같아요. 글을 가르쳐 주고 시 쓰는 방법 같은 거, 그러니까 좋은 책 같은 거를 안내해 주고 아마 그런 정도 역할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유의경이 이 또 박순한테 이달이랑 저기 유의경은 비슷한 연배예요. 아마 이달이 조금 더 앞서 연배일 것 같아요. 그래서 같이 이제 그런 이제 공부를 좀 배웠던 그런 사람이고, 허균도 이 유의경을 되게 높게 평가를 해요. 당대에 그러니까 글을 굉장히 잘 쓰는 시인 중에 한 명으로 꼽을 정도로 유의경을 높게 평가를 합니다. 그 유의경이 이제 한양에 살고 있었는데, 물론 결혼도 했죠. 결혼도 하고 살고 있었는데 그 부안에 그 매창이라는 그 기생이 글을 아주 잘 쓴다라는 소문을 듣고 그 근처에 이제 일을 하러 갔다가 일부러 부안을 오는 거예요. 일부러 부안을 가서 매창을 만나요. 매창을 만났는데 이 매창이 뭐 기대 이상으로 글을 너무 잘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다 어떻게 마음이라는 게, 선배들의 마음이라는 게 글을 통해서 서로 마음을 나누잖아요. 생각을 나누고. 그러니까 이게 보니까 비록 나이는 어리지만 글을 너무 잘 쓰고, 그래서 유의경이 홀딱 반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유의경의 호가 초문인데, 초문집이라는 이제 자기 문집이 있어요. 이 사람 왜 이제 임진왜란때 사람이 공을 세워요. 그래서 면천을 해요. 그래서 선조가 이제 그 임진왜란 때 공을 세운 사람들은 그 면천을 시켜줘요. 그래서 면천을 하고 벼슬도 꽤 높이 올라가요. 자, 어쨌든 이 사람이 이제 그 초문집에 그런 기록이 있어요. 그 매창을 만나서 파괴했다라는 표현이 나와요. 파괴. 그 파괴라는 게 어떤 의미인지는 아시죠? 파괴했다. 그러면 그죠? 저희가 그동안은 뭐 신분 때문에 그랬는지 어쩐지는 몰라도 여자들을 만나면서 따로 그렇게 뭐 기생집을 드나들면서 드나들 수 없었을려나? 그거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한 번도 그러니까 외도를 안 했다는 얘기잖아요. 그 전까지. 그러다가 매창을 만나서 비로소 파괴했다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매창이 아주 마음에 들었던 것 같아요. 매창이. 그래서 둘이 이제 오랫동안 사귀고, 아마 매창도 이런 남자가 좋았겠죠. 어쩌면은 뭐 아버지 같은 느낌도 있었을 것 같아요. 28살. 그래서 이 남자를 좋아해서 나중에 유의경이 이제 가정도 있는 사람이고, 그러니까 결국 거기서 계속 머물지 못해요. 그래서 결국 한양으로 간단 말이에요. 그게 임진왜란이 일어나던 그 해 봄에 다시 한양으로 올라가요. 그러고 나서 이제 헤어지게 된 거죠. 헤어지게 되고 나서 매창이 이 글을 쓴 거예요. 물론 유의경이 여기에 대한 답시를 또 보내줘요. 편지를 받고 나서. 근데 개인적으로 볼 땐 저는 매창의 시가 더 좋아요. 유의경이 생각합니다. 자, 그리고 유의경이 92년에 이제 이별하고 나서 15년, 임진왜란이 끝나고 나서 15년 세월이 흐른 다음에
1607년인가 다시 이제 매창을 찾아가요. 매창이 아마 계속 남아 있었던 것 같아요. 자기 마음에도. 그때는 이미 50도 훌쩍 넘어서 50대 중반의 나이가 됐을 텐데. 그래서 그 이제 제가 보내드린 시에 보면 그 시를 한번 보세요. 두 번째 시. 그 버들꽃 붉은 몸매도 잠시 동안 봄이라서 고운 얼굴에 주름이 지면 고치기 어렵다. 선녀인들 독수공방 모이 참겠소. 무선의 문우회정 자주 내리세. 참 많은 것을 함축하고 있어요. 굉장히 많은 이야기가 이 안에 함축되어 있는데 일단 버들꽃 붉은 몸매도 잠시 동안 봄이다라는 그 표현 뭘 얘기하는 걸까요? 네? 그렇죠. 젊음에 대한 얘기죠. 네. 그러니까 둘이 처음 만났을 때는 매창이 아직 20도 안 된 어린 소녀였잖아요. 어린 소녀였는데 15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으니까 30이 이제 훌쩍 그죠? 30 초반이겠지만 30대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꽤 많이 늙은 이제 30대 늙었다고 할 수도 없지만 그죠? 그래도 중딩의 얼굴 모습에서 그잖아요. 중딩이나 고딩의 얼굴 모습에서 30이 된 거니까 꽤 많이 이제 세월의 흔적은 보이겠죠. 그래서 버들꽃 붉은 몸매 그 한참 아름다웠던 그 시절의 그 모습이 잠시 봄이었구나. 그만큼 세월이 너랑 나랑 만났지 벌써 이렇게 세월이 흘렀구나. 그런 어떤 안타까움 같은 게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고운 얼굴에 주름이 지면 붙이기 어렵다. 참 너무 짜증났을 것 같아요. 어쩌라는 얘기를 뭐 세월을 어떻게 이겨, 그죠? 자, 그럼 선녀인들 독수공방 거의 참겠어. 유희경은 그 매창한테 선녀라는 표현을 가끔 써요. 예전에 보니까. 그러니까 마치 하늘나라 선녀가 내려온 것 같다라는. 그러니까 이제 그거는 얼굴의 모습이 아니라 문장의 솜씨가 그렇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어쩌면 이렇게 글을 잘 씁니다. 이런 의미로 이렇게 실제로 매창의 인물은 별로 그렇게 좀 뛰어난 그런 미모는 아니었다라고 해요. 혹인의 기록에 그게 나와요. 봐줄만 했다. 근데 여러분이 매창공원에 가면 또 매창의 초상이 있어요. 지금 되게 좀 뭐 그래도 미인으로 이렇게 좀 그려져 있는데 혹인의 기록이랑은 좀 다른 것 같아서 너무 좀 아닌 것 같은데 제가 볼 때 그랬어요. 근데 그 나름대로 고증을 많이 거쳤어요. 어떻게 고증을 거쳤냐면 오래전부터 부안에서 살았던 여자들을 몇 명 표본으로 뽑고 그래가지고 한 명이 아니라 여러 사람 그래서 그 사람들의 얼굴을 종합해가지고 그림으로 그렸더라고요. 뭐 되게 괜찮아요. 뭐 나중에 가면 보세요. 자, 어쨌든 뭐 소녀인들 독수공방 어이 참겠어. 아마 자기랑 헤어지고 나서 외로운 밤을 오랫동안 보냈을 거라는 그런 얘기를 이렇게 좀 미안한 감정을 실어서 얘기하죠. 그래서 그 마지막에 보면 부산의 문우회정 자주 내리세요. 이렇게. 너가 그동안 독수공방 하느라고 힘들었으니까 이제 다시 만났잖아. 그러니까 부산의 문우회정 자주 내리자. 이거는 이제 또 고사를 알아야지 좀 이해가 되는 대목인데 그 부산 선녀라는 말은 혹시 들어보셨나요? 부산 선녀? 약간 이제 좀 신화적 얘기예요. 고대 이제 중국 전국 시대, 추주 전국 시대를 얘기했잖아요. 전국 시대 이야기인데 중국의 회나라라고 있었는데 그 회나라 그 양왕이라는 사람이 어느 날 부산이라는 그 산에 놀러를 가는데 거기서 이제 잠시 꿈속에 빠졌더래요. 잠시 잠이 들었는데 그 꿈속에서 한 선녀를 만나는 거예요. 그 선녀랑 만나가지고 이제 밤새 서로 문우지정이라는 뜻은 알죠? 문우지정. 문자가
그 구름 오자예요. 비우자. 구름과 비가 만나서 서로 어울린다는 뜻인데, 흔히 이제 남녀 간의 그런 정도, 남녀 간의 그 저녁에 끈끈한 그거를 우리가 운우주정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래서 운우주정을 나눈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꿈속에서 선장을 만나가지고 그걸 이제 꿈 같은 하룻밤을 보내는데, 그래서 이제 무왕이 다음날 너를 만나려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되냐 이렇게 얘기하니까, 이 산에 와서 안개와 구름이 껴있다면 내가 온 거로 알면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거기서 나온 게 이제 그 부산 선녀고사고 운우주정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럼 그 배경으로 안 되면은 이 말의 이제 의미를 알 수가 있죠. 그동안 네가 독서 공부하느라고 힘들었으니까 부산에 문혜정 자주 내리세요. 얘기는 이제 우리 헤어지지 말고 열심히 살아가자. 이런 정도의 시였던 것 같아요. 이제 매창은 이제 허균과도 인연은 있어요. 허균이 매창을 만났을 때는 이제 임진왜란 끝나고 1601년에 아까 얘기한 대로 이제 허균이 그 잠시 세국성, 그러니까 나라에다가 그 바치는 세금 짤 같은 거를 모아서 이제 배를 타고 운반하는 임무를 맡은 관리를 맡은 적이 있어요. 그 세국성 관리를 맡았을 때 밑에 지방에서 올라오다가 그 부안은 이제 변산반도가 있는 데잖아요. 그래서 그쪽에 지금도 가면 그 항들이 있어요. 뭐 유명한 뭐 곰소항이라든지 몇몇 항들이 있거든요. 우항도 있고 여러 항들이 있는데, 그 아마 항구에서 잠시 정박하면서 부안에 들렸던 것 같아요. 부안에는 또 허균의 아주 친한 친구가 그 당시 부안 현감으로 있기도 했어요. 자, 그래서 그 친구를 찾아가서 만났을 때 그 허균이 워낙 뭐 그 당시 대문장가니까 그 친구가 매창을 이제 소개시켜줬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매창이랑 글을 주고 봤는데 허균이 볼 때도 괜찮거든요. 비록 여자지만 그리고 나이 허균이랑은 4살밖에 차이 안 나요. 허균이 4살 오빠예요. 허균이 69년생이고 여기 73년생이니까 4살 차이밖에 안 나요. 그래서 둘이 이제 뭐 이렇게 시로서도 주고받는데, 허균의 글 속에는 뭐 이야기를 나눌만 했다 이런 표현이 나와요. 그러니까 뭐 허균이 평가할 때 아주 대단한 정도는 아니지만 그래도 이야기를 자기랑 충분히 나눌 정도로 그 정도 인물이다 이렇게 평가를 했던 것 같고, 그리고 그 외창도 그날 밤에 자기가 수청을 안 들어요. 자기 조카를 수청 들게 해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 기록 속에 뭐 그 이야기를 나눌만 했다. 그 다음에 얼굴은 뭐 받을만 했지 않고 그런 표현 나오고, 그리고 그날 그 자기 조카를 들여보냈다. 그리고 우리 관계가 어지럽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의 우정이 계속 지속될 수 있었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그래서 매창이 허균보다 조금 일찍 죽어요. 일찍 죽는데 그 매창이 죽고 나서 허균이 또 매창을 또 애도하는 그런 시도 써주고 그러죠. 여기 먼저 매창시 세 번째 거 잠깐 보면, 외로운 산비둘기 물가로 돌아오고 날 저문 모래 같은 안개까지 내리는데 술잔을 맞들고서 마음을 주고받지. 날이 밝으면 이내 몸은 하늘 끝에 가 있으니. 이건 아마 좀 이렇게 독서 공방할 때나 아니면 유희경을 만나서 뭔가 자기 오래 살지 못할 것 같다라는 그런 느낌을 받아서 그랬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래서 잘 모르겠는데, 매창이 이제 1610년에 죽거든요. 그러니까 유희경 만나고 나서 불과 몇 년 못 살아요. 그러니까 그때는 어쩌면 좀 병색이 좀 깊었을 수도 있고, 그러다가 이렇게 쓰지 않았을까.
숫자는 맞들고서 이제 이렇게 마음을 주고 받아도 날이 밝으면 이게 하늘 끝에 가 있다 이 얘기가. 그래서 어쨌든 자기 앞날을 좀 예감하면서 이런 좀 실수한 시를 쓰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이제 허균이랑 이렇게 또 맺어질 수 없었던 이유 중에 하나는 허균이 그 당시만 해도 허균의 친구였던 이제 이귀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이귀하고 매창하고 정인이었었어요 그 당시. 그래서 허균은 친구의 정인인데 내가 그녀와 그 육체적 관계를 맺는다는 것은 이건 아니다 이렇게 해서 그 수청을 받지 않은 거예요. 허균도 그 우리가 허균을 많이 욕할 때 그 사업부 뭐 이런 데서 항상 장교 올릴 때 사업 허균은 나쁜 놈 이렇게 올리잖아요. 항상 괴물이다 온갖 안 좋은 말로 다 욕을 해요. 욕을 하는데 항상 또 따라다니는 게 항상 기생에 대한 얘기라. 그러니까 인류를 저버린 자단지 이런 표현을 쓴단 말이에요. 그 이유는 허균은 그때도 지난 시간도 얘기했지만 기생과 이렇게 지내는 이야기들을 다 이렇게 기록에 남겨요. 누구와 만났다, 누구와 뭐 어떻게 밤을 보냈다 이런 얘기들. 그러니까 그 당시에 유학자들은 숨어서 그걸 하지 드러내는 하는 사람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 갖고 자꾸 시비를 거는 거예요. 그래서 그 허균하고 매창의 관계 같은 것도 우리가 허균의 기록 속에서 좀 자세히 볼 수 있는 거예요. 두 사람이 어땠다는 거를. 그래서 자기 친구 정인이었기 때문에 자기가 그렇게 같이 밤을 보낼 수 없었다 이 얘기고. 그 다음에 이제 죽은 다음에 이거 하나 좀 올려드릴게요. 자, 지금 이제 하나 올라갔죠? 이제 허균이 죽고 이제 매창이 죽고 나서 허균이 매창을 애도하면서 쓴 시예요. 아름다운 글귀는 비단을 펴는 듯하고 맑은 노래는 구름도 멈추겠으나 복숭아를 훔쳐서 인간 세계로 내려오더니 불사약을 훔쳐서 인간 무리를 두고 떠났으나 부용꽃 수놓은 시장엔 등불이 어둡기만 하고 빛이 색침한 흉내가 남아있는데 믿음의 작은 복숭아가 열릴 때쯤이면 그 누군가 설도에 묻은 것을 지나가요. 참 너무 아름답게 매창을 표현도 했고 맨 마지막에는 또 되게 슬픈 절절하죠. 그러니까 믿음의 작은 복숭아가 열릴 때쯤이면 누군가 설도에 묻은 것을 지나가니까 설도는 이제 중국의 유명한 기녀였어요. 유명한 기녀였는데 이 설도도 이제 문장을 잘해서 그 많은 그 명사들과 교우했던 그런 기생이에요. 그래서 그 이제 설도라는 기생을 매창에 빗대가지고 표현하고 있는데 어쨌든 사람이 한번 죽고 나면 그 모든 것을 누가 추억하겠는가라는 그런 좀 애틋함이죠. 살아있을 때는 다 우리 그렇잖아요. 권력이 있을 때는 사람들이 많이 모이다가 원래 그 우리 속담에 그런 속담 재밌잖아요. 정승집 개가 죽으면 문전성실이 이러는데 막상 정승이 죽으면 개미 새끼 한 마리 얼씬하지 않는다라는 그런 그죠? 이번에도 뭐 우리 보면 윤석열이 보면서 그런 거 느끼잖아요. 윤석열이가 파면되기 전까지만 해도 막 몰려가서 그냥 안 된다 이렇게 외치던 사람들 막상 마지막에는 아무도 없잖아요. 권력이라는 게 조그마한 거죠. 이 시 보면 허균이 매창을 얼마나 좀 애틋하게 생각했는가 그런 게 잘 드러납니다. 자, 이제 뭐 시간도 거의 다 돼가서 그 이제 허균에 대한 이제 정의를 마지막으로 좀 해보면은
자, 광해군 실록이에요. 광해군 실록에 있는 그 한 대목입니다. 제가 잠깐 읽어드릴게요. 그는 천지간의 한 괴물입니다. 괴물로 표현해요. 그 몸뚱이를 찢어 죽여도 시원치 않고 그 고기를 씹어 먹어도 분이 풀리지 않을 것입니다. 자, 그의 일생을 보면 악이란 악은 모두 갖추어져 있습니다. 광해군 일기에 써 있어요. 아주 화면을 갖다가 이제 나쁘게 평가를 하는 거잖아요. 화면처럼 이렇게 극명한 평가가 엇갈리는 사람이 드물다라고 보여져요. 근데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사람의 글을 보면 그 사람이 인품이 어떻다는 게 좀 보여요. 물론 글과 일치하지 않는 사람도 있긴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는 글과 그 사람의 언어 속에는 그 사람의 마음가짐이 보이거든요. 여러분도 그렇지 않나요? 누구 주변 친구들이나 아는 사람 만났을 때 그 사람이 쓰는 언어라든지 행동 같은 거를 보면 그 사람이 좀 어떤 향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좀 느껴지잖아요. 제가 여태까지 보여드렸던 허균의 몇 편의 시들, 또 허균이 그 건필에게 보냈던 그 참 기가 막힌 아름다운 산문, 그죠? 또 공주 아전의 허균에 대한 평가, 그런 걸 보면은 저는 이 전자를 믿고 싶지가 않아요. 후자가 저는 맞다라고 봐요. 그래서 허균의 사람을 대하는 자세라든지 그 마음가짐 같은 거, 또 신분을 가리지 않고 이렇게 폭넓게 사람들과 교류하고, 신분이 아무리 미천하다 하더라도, 비록 그가 천민이라 하더라도 뜻이 통하면 얼마든지 친구가 되죠. 그런 사람. 비록 자기는 기득권에 있지만 얼마나 멋집니까? 이런 사람이야말로 진짜 우리가 본받아야 될 그런 사람이 아닐까, 그런 생각 들지 않나요? 호균에 대한 평가는 각자 저 광해군 일기에 있는 평가가 맞을지, 여태까지 우리가 3차례에 걸쳐서 허균 얘기를 쭉 했는데, 제가 해드렸던 그런 허균에 대한 이야기, 글과 글 속에서 또 그의 어떤 행동들을 통해서 어떤 게 더 바람직한 허균에 대한 평가인지. 허균이 죽은 거 너무 약간 말도 안 되는 죽음이거든요. 정말. 마지막에 이제 용모죄로 죽잖아요. 용모죄로 죽는데 그 이유가 그 간신 이이천이라는 인물이 있어요. 그 강해군 때 간신인데, 그놈의 허균하고 같은 해 과거에 급제를 해요. 나이는 훨씬 많죠. 이이천이가. 이이천이의 외신녀가 세자, 그때 당시에 세자빈이었어요. 광해군의 세자빈이었는데 자식을 못 낳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궁녀를 또 세자비를 간택을 하는데, 허균의 딸이 간택이 돼요. 또 허균은 외교의 천재라고 그랬잖아요. 허균은 외교의 천재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선조 때도 그렇고 광해군 때도 그렇고, 물론 그 집안 사람들이 아버지 허엽부터 그 형 허성이라든지 허공이라든지 워낙 뛰어난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 영향력도 있었겠지만, 조정에서 그 집안이나 허균을 무시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중국에서 사신이 올 때 중국 사신과 맞서가지고 대화할 만한 인물이 없었던 거예요. 당시 조선에는. 허균 외에는. 왜? 조선은 성략, 그 좁은 테두리 안에 갇혀 있잖아요. 근데 중국 사신들이 올 때는 성략과 유교는 제가 엄밀한 의미에서 다르다고 그랬어요. 그쪽은 유교, 더군다나 걔들은 좀 더 폭넓게 도교니 이런 것까지도 다 열려 있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중국에는 이미 그때 천주교도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훨씬 더 열린 세계고, 조선이라는 나라는 성략이라는 웅한 계곡이었었죠. 그러니까 그 얘기가 안 되잖아요. 근데 허균은 왜 얘기가 돼요? 허균은 워낙 박학다식했어요. 또 머리가 너무 똑똑해요. 그래서 한번 들은 거, 본 거 잊지를 않는 거예요. 다 저장이 돼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과 달리 허균은 그 사신으로 가더라도, 다른 사람들은 전부 다 보통 그 당시 관리들이 사신으로 가게 되면
은 3,000량 정도를 경비로 가지고 갈 수 있었다라고 해요. 그 3,000량을 가지고 갈 때 대부분이 조선에서는 인삼을 사가지고 인삼을 사가지고 중국에 가서 팔아요. 중국에서는 비싸니까. 그래서 그걸 팔아가지고 또 거기서는 골동품을 사요. 비단 같은 거나 골동품을 사서 또 조선에 와서 그걸 또 팔아갖고 또 이득을 남겨요. 그러니까 관리들도 장사꾼 같은 짓을 했던 거예요. 그 당시에. 허균은 책을 사요. 한 번은 무려 4,000권에 달하는 책을 수레를 끌고 올 정도의 그런 책을 사왔다가 그러니까 말이 4,000권이지 여러분 요즘에 뭐 소설 가면 뭐 수만 권, 수십만 권이 있지만 그 시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시대의 4,000권이라는 거는 어느 정도일까요? 거의 동양사국의 거의 모든 책이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난 그 책을 다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걸 다 섭렵을 했으니까 뭐 천문이든 지리든 역사든 모든 분야에서 아주 능통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주지번이라는 당시 중국 최고의 문장가 중에 한 명이 사신으로 왔을 때도 주지번에 대해서 대화할 사람이 없어요. 허균 말고. 허균이 다 대화하면서 모든 분야에 대해서 다 얘기를 해요. 천문과 지리, 역사 모든 거에 대해서. 그리고 심지어는 그 니네 나라에 괜찮은 시들 얘기해줘요. 허균은 얘기했잖아요. 다 암기를 한다고. 앉은 자리에서도 수백 편을 암송을 해줄 정도의 그 정도 능력이 있었으니까. 주지번이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좀 글로 좋은 시들을 줘라. 그래서 칠춘부터 자기가 살았던 당대까지의 이름난 시인들의 시 수백 편을 갖다가 며칠 필사해가지고 또 자기 누나 허난설원의 시집을 문집을 보고서 줘요. 허난설원의 시가 너무 또 기가 막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지번이 보고 깜짝 놀래요. 이 중에 몇몇 편들은 200의 시에 갖다 껴놔도 웬만한 사람의 감시관으로는 구분을 할 수 없을 거다. 그 정도로 높이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중국에서 허난설원의 시가 아주 히트를 해요. 대히트를 하고 그게 일본까지도 건너가서 일본에서도 유행할 정도. 그러니까 허난설원은 조선에서는 버려졌지만 중국이나 일본 같은 데서 크게 이름을 떨치는 그런 인물이 되기도 하죠. 자, 그 광경을 본 신음이라는 사람이 신음도 나중에 재상이 되는 인물인데 그 얘기를 해요. 이자는 사람이 아니다. 사람이 되면 이 정도로 이렇게 모든 것이 막힘없이 뭘 물어보든지 막힘없이 줄줄줄 탁 나오는 거야. 이자는 사람이 아니고 필시 어떤 요물들의 전통이 동네 스며드는 자리일 것이다. 이런 식의 표현을 하죠. 얼마나 그 평가가 저는 그 평가를 보면서 허균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하나의 평가가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요. 그 정도로 똑똑했구나. 그런 사람이구나. 근데 그 정도로 똑똑했고 저는 최고의 명문가 출신의 집안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확 열린 그런 마음으로 모든 사람들을 다 포용할 수 있었다. 진정한 자유인이 허균이 아니었을까. 조선이라는 시대에서는 도저히 담을 수가 없는 그런 인물이었던 거죠. 시대를 잘못 만난 그런 아까운 천재였죠. 그러니까 죽음도 그래서 이희첨이가 그 허균한테 많은 이제 그 두려움을 느껴요. 안 그래도 선조 광해군 계속해서 광해군도 되게 신임하고 있었거든요. 신임받는 신하이고 그래서 광해군 때 그 정의품 벼슬까지도 가요. 정의품은 거의 지상급이라고 얘기해요. 근데 이제 또 그 허균의 딸이 만약에 세자들이 된다면 이희첨이가 자기한테 뭔가 위협이 될 수 있는 존재다라고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을 포섭해가지고 그 제자 기중격이라는 제자를 포함해서 그 허균한테 영모죄를 이제 씌우는 상속을 올리게 돼요. 처음에 강해군도 그걸 안 받아도 되고요. 이제 몇 년 지나면서 계속 그런 소문을 퍼뜨리고 계속해서 사람들을 이제 매수해가지고 안 좋은 허균이 이제 영모를 꾸미고 있다 그래서 결국 허균이 붙잡혀 가는데 그러니까 이희첨이가 정말 나쁜 놈이라는 게 감옥에 와서는 허균 보고 풀려날까 너무
걱정하지 마라. 내가 지켜줄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리고 뒤에서는 사람들 포섭해가지고 안 좋은 상수 올리게끔 쓰겠죠. 그래서 우리가 그 사용을 시키려면 그 당시에도 결함이라는 게 있어야 돼요. 그 요즘도 왜 우리가 조서 읽어보잖아요. 며칠 전에도 뉴스 봤죠? 윤석열이가 다 읽고 나서 조서만 읽는데도 5시간이 걸렸다. 사인을 또 해야 되는 거예요. 내 사인이 들어가야 돼요. 그 결함할 때는. 근데 그런 결함도 없이 죽여버리는 게 허군이었어요. 치추해하면 그거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막 몰아가는 거죠. 그냥 이초미가 당대 최고 실권자니까 주변 자기 동료들 모으고 또 이런 거짓 꾸민 것들 다 해가지고 계속 강해구를 옥죄는 거예요. 강해구도 어쩔 수 없이 그냥 넘어가요. 얘네 알아서 해요. 그래서 결국은 결함도 없이 죽이게 돼요. 그래서 너무너무 좀 억울한 죽음을 당하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에 허경은 끝까지 그래도 이이철을 믿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풀어준다는 그 말을 믿고 죽이기 바로 전까지도 와서 그런 얘기를 했으니까 5개 와서는 걱정하지 마라. 나오더라. 그래서 허경이 끌려가는 그 마당에 할 말이 있다 외쳤지만 이미 때는 됐어요. 아무도 안 들어줘. 그리고는 결국은 거열을 당해요. 너무 좀 안타까운 상황이었어요. 자, 혹은 우리가 3번에 걸쳐서 얘기를 했어요. 혹은 전에 대해서 좀 많이 알게 됐나요? 네. 궁금한 거 있으면 얘기들 한번 해보세요. 아무 궁금한 거 없으세요? 후배명에서요. 네? 허균이 말한 홍민이요. 예. 그러니까 그 조선시대에서의 홍민이라 하면은 어떤 사람이 좀 구체적으로 좀 예를 들어. 그러니까 이제 아까도 제가 얘기했잖아요. 예를 든 사람이 이제 궁예나 겸원이라고. 그 당시에는 그런 정도의 호미는 없었을 거라는 생각은 해요. 그래서. 예. 아마 허균 본인이 아니려면 그런 호미는 그래서 어떤 이제 그 책에 보면은 허균이 실질적으로 그 자기가 이제 그 얻고 왕이 되려고 했다라는 뭐 그런 얘기들도 있어요. 근데 그건 좀 신빙성이 없는 게 나중에 이제 허균을 이제 죽음으로 몰고 가려는 그런 기록들 중에 또 하나일 수도 있기 때문에 그걸 액면 그대로 믿기는 힘들어요. 그게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었던 것 같아요. 마지막에 어떻게 되어 있냐면 광해군을 죽이고 임묵대비에게서 대권을 받아 조카 사이 의창군을 임금으로 세우고 아마 이제 의창군이 허균의 조카 사이였던 것 같아요. 자기는 이조 판서 겸 대작이 되어서 사회 구조를 개혁하여 알맞은 인재를 알맞은 자리에 앉히고 문장을 담당하려 한 것이 그의 꿈이었다 이렇게 나와요. 근데 이거는 근데 뭐 진짜로 그랬는지는 제가 아까 뒷부분의 기록들은 저는 별로 신뢰를 안 해요. 왜냐하면 아마 좀 조작된 그런 기록들이 많이 있을 거라고 보여요. 제가 그냥 허균을 평가하고 싶은 그런 부분들은 제가 허균이 그 친구 건필에 보냈던 그 마음, 저는 그 마음이 너무 참 아름답게 느껴져요. 참 하나 마루를 쓸어놓고 기다리겠다는 그 마음가짐, 그런 마음가짐. 그 다음에 또 허균이 지금 이렇게 매창, 비록 기생이지만 매창을 죽음을 조사하는 그런 시, 또 허균이 파직당했을 때 썼던 그런 시들, 또 그런 여러 가지, 그죠? 뭐 이달, 스승 이달이나 이재훈과 관련된 이야기들,
공주 아전의 이야기 그런 것들이 오히려 허균의 진면목을 잘 보여주는 그런 대목들이 아닐까. 허균의 천재성은 아까 얘기한 그 신음의 이야기 속에서 우리가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호민은 그 시대의 호민을 우리는 걱정할 게 아니고 여러분들이 호민이 돼서 여러분들이 호민이 돼서 이제 앞으로의 세상은 좋은 세상 우리들이 애들이 사는 세상 좀 좋은 세상 만들면 좋잖아요. 그 불평등에 대한 얘기를 세상은 좀 불평등하면 안 되잖아요. 좀 평등해야 되는데 그 우리가 이제 다른 나라를 이렇게 보더라도 칠레 옛날에 이제 아엔다라는 사람이 대통령하던 시절이 있어요. 그 사람이 칠레가 그 당시만 해도 되게 이제 빈국이었기 때문에 그 모든 그 아동들한테 하루에 0.5리터 그러니까 500ml의 우유를 갖다 무상으로 취급하는 그런 정책을 펴요. 백성들 입장에서는 어때요? 되게 좋은 거 아닌가요? 네? 가난한 백성들 입장에서 그 사람이 결국은 죽임을 당하고 군부 독재 시대가 되지. 그 뒤에 조종한 사람들이 누굴 것 같아요? 네슬레라는 그 지금도 네슬레 있죠? 네슬레 분야에서 그 다국적 기업이죠. 그 사람들의 때 사주를 받은 키신저, 미국 키신저 당시 헨리 키신저 되게 유명했던 사람이에요. 평화상 노벨 평화상도 한번 받았을 거예요. 그런 사람이 노벨 평화상을 받아요. 미국을 조종해가지고 결국은 그 정권을 몰락시키고 그리고 독재 정권으로 가게끔 하죠. 그러니까 돈이고 자본 앞에서 이 인간의 어떤 평등 같은 게 그래서 평등을 좀 좋은 세상을 만들려고 하는 그런 것들을 다 제압을 하는 건데 왜 그걸 제압했을까요? 우리는 그걸 또 생각을 해봐야 돼요. 미국이 왜 그 칠레 아무것도 아닌 칠레까지 왜 제압을 했을까? 근데 그 정책이 이 중에 뭐예요? 어떤 정책이란 주제예요? 사회주의 사상이랑 좀 흡사하죠. 그죠? 그러니까 미국이 걱정한 건 뭐예요? 남미의 많은 나라들이 칠레를 본받아서 그런 식의 사회주의 정책을 펼치게 되는 그렇게 되면 자기네 자본주의가 위협을 받는다는 그런 걱정 때문에 그런 이 짓을 하는 거예요. 아프리카에도 그런 일이 있어요. 부르키나파소라고 들어본 적이 있는 아마 들어보기 힘든 나라일 거예요. 부르키나파소의 그 대통령도 그런 토지를 갖다가 국유화해가지고 되게 그 안 좋은 아프리카 대부분의 나라가 그렇잖아요. 군부 독재들이고 소수만 잘 살고 빈부 독재가 심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 대통령도 그 철도 사업 같은 거를 벌이면서 백성들한테 그거를 일종의 뉴딜 정책 같은 걸 펼친 거예요. 그래서 백성들이 잘 살 수 있게 그런 기틀을 만들어 주는데 그것도 결국 무너뜨리는 게 프랑스 정부예요. 아프리카는 여러분 뭐 예전에 세계사에서 보면 알겠지만 3대 정책이라는 게 펼쳐졌잖아요. 그래서 프랑스, 독일, 영국 이런 애들이 그쪽으로 싹 아프리카를 분할해서 식민지화 시키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부르키나파소도 프랑스의 점령지에 속하는 그런 나라였어요. 독립이 됐어도 여전히 그런 나라들이 항상 감시를 하고 자기네 친정부 세력을 심어주는 거예요. 그래야지 자기네한테 득이 되는 그런 게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이제 뭐 불평등 얘기할 때 허균이 생각하는 것도 좀 그런 평등 사회를 좀 꿈꿨던 게 아닐까. 저는 이제 허균을 바라볼 때 제일 제가 좋아하는 점이 그런 지점이에요. 그런 자유인이었다라는 것도 있지만 허균이 꿈꿨던 세상은 결국은 신분의 구별 없이 잘 사는 모두가 같이 잘 사는 그런 사회가 좋은 사회가 아닐까. 여러분도 뭐 혹시 중고등학교 사회 시간에 노렌스 곡선이라는 거 배우지 않았어요? 진위 개수 이런 거? 노렌스 곡선이 이렇게 그렇죠? 사회까지 가야 돼요. 뭐 쉽게 얘기해서 이렇게만 그냥 간단하게 하죠.
자, 50명의 사람이 똑같이 10,000원을 벌어서 50만 원을 벌면 똑같이 10,000원씩 버는 거니까. 그죠? 그러면 여기 균등하잖아요. 100명의 사람이 100만 원을 버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이런 곡선을 그릴 때가 제일 완전 평등한 사회예요. 근데 이렇게 완전 평등한 사회는 인간 사회에서 있을 수가 없잖아요. 소득의 차이가 있으니까. 그래서 우리 인간 사회는 이런 식으로 기울기가 생길 수밖에 없어요. 가장 불평등한 사회는 여기 해야 되죠. 99명이 영원을 말고 한 사람이 100만 원을 벌어요. 한 사람. 그러면 거의 이런 식의 그래프가 그려지는 거예요. 이게 제일 불평등한 사회예요. 그래서 진행횟수라는 게 1일 때가 제일 균등한 사회고 0일 때가 제일 불평등한 사회예요. 근데 진행횟수에서 우리나라가 어느 정도 될 것 같아요? 미국하고 우리나라하고 어느 나라가 진행횟수가 더 좋을 것 같아요? 우리나라가 더 좋아요. 미국이 훨씬 더 불평등한 사회예요. 그러면 그런 진행횟수가 제일 좋은 사회, 어느 쪽 사회일 것 같아요? 내가 첫 시간에도 3인주의라는 표현을 잠깐 썼었는데 저는 우리가 가야 할 길이 3인주의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자본주의도 제가 볼 때는 좋은 제도는 아니에요. 불평등이 너무 심해요. 소수의 자본가가 다수예요. 그죠? 그러니까 뭐 세계 곡물시장도 그걸 이끄는 사람이 불과 몇 사람 안 됐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뭐 불과 대여섯 사람의 세계적인 거상들이 세계 곡물 전체를 다 쥐락펴락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어처구니 없는 일이 벌어지냐면 아프리카나 제3세계들, 동남아시아도 그렇고 한 20-30%는 절대 빈곤에 있어요. 그게 굶어 죽는 사람이 전 세계로 놓고 본다면 뭐 몇 초당 한 명이 나올 정도로 기아자가 발생을 해요. 근데 그렇다면 식량이 모자라서 그럴까요? 아니에요. 식량은 남아 돌아요. 전 세계 인구의 1.5배 정도의 식량이 생산이 돼요. 그럼 나머지 잉여 농산물은 어떻게 돼요? 버려요. 바다에 버리거나 해요. 소 같은 거? 마찬가지. 몇 년 전에 독일에서도 그런 일이 있었어요. 소 수십만 마리를 그냥 다 죽여요. 왜? 자꾸 농부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근데 우리 그런 생각 들지 않아요? 그거 왜 그렇게 버리지? 아프리카 같은데 동남아에서 못 사는 나라들 갖다 주면 되잖아. 안 해요. 그죠? 그러니까 참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참 많이 벌어져요. 불평등에 대한 이야기 하다 보면. 그래서 우리가 그런 좋은 세상 만들려면 조금은 평등한 세상 만드는 게 좋은 세상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은 다 그래도 조금 아까 제가 얘기하는 데서 보면은 우리가 이제 100으로 놓고 봤을 때 상위 10%하고 하위 40%하고 이 소득이 그나마 조금 비슷한 게 좀 균등사회라고 그래요. 근데 이게 4분의 1이라 큰 거 같지만 사실은 아니잖아요. 더 심하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11%부터 41% 여기 50%에 있는 사람들은 중위권 소득이에요. 아마 여러분들은 다 여기 속해 있어요. 내가 너무 무시했나? 다 여기 있는 건데. 얼마 전에 주윤발이 보면서 주윤발은 다 알잖아요, 그죠? 한국 영화들 보면서 예전에 주윤발도 다 좋아하고 그러지 않았어요? 주윤발 재산이 1조가 넘는 거예요, 1조. 근데 더 놀라운 건 뭘까요? 전액. 그리고 본인은 어디 사냐면요, 투룸에 사요. 투룸. 그리고 하루에 동남아 여행 가보시면 알겠지만 동남아 쪽 국가들은 밥을 안 해요. 잘 다 사 먹어요. 근데 뭐 5,000원짜리 그런 밥 사 먹고 슬리퍼 10,000원짜리 같은 거 그런 걸 사서 신고 지하철 타고 다니고 차도 없이 참 멋지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나라 연예인들 보면 혼자 살면서도 뭐 70평대 아파트에 뭐 살고 이런 걸 자랑을 올리고 막 그죠? 그런 뉴스 많이 보잖아요. 그런 거 보면 참 씁쓸하죠.